제 이야기는 201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조식게임 바이오틱 워즈에 푹 빠진 게이머였습니다. 그 가상세계에서 저는 바이오틱이라는 변이 된 용병 군단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게임의 배경은 2162년, 인류가 멸망 직전에 놓인 시대였습니다. 바이오틱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려 이 행성의 400억 명을 몰살시키고 덧없는 인류의 잔재만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생존자들은 레지스탕스라는 소규모 군대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아무도 클리어하지 못해 특별했고제 무료한 삶에서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다음 장면, 저는 크로니시 연구소라는 연구시설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저는 제가 짝사랑하는 여직원 제리에게 몰래 눈길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거만한 의사 카밀로가 이를 알아채고 제 일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설의 CEO인 크로니시 박사에 의해 제지당했고 카밀로는 다시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로니시 박사는 저에게 말을 걸어 카밀로를 해고하고 싶지만 그가 연구에 너무 중요해서 그럴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후 크로니시 박사는 입술에 생긴 상처를 가리키며 자신이 헤르페스에 걸렸고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궁금해하자 크로니시 박사는 칼텍에서 열린 파티에서 바라벨라라는 여성에게서 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달 착륙이 이루어진 밤이었죠. 그날 밤, 평소처럼 바이오틱 워즈를 플레이하던 저는 사악한 의사를 물리치고 연구소를 폭파시키며 마지막 스테이지를 클리어했습니다. 저는 게임에서 구원자로 칭송받았습니다. 이 흥분은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눈은 여전히 여전사 타이거의 포스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타이거와 다른 인물인 울프가 제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자 저는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들은 2162년에서 왔다고 밝히며 제가 하고 있던 게임이 사실 미래의 실제 사건을 시뮬레이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클리어한 사람이었고 그 덕분에 저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충격에 저는 친구들이 저를 놀리는 줄 알았지만 타이거는 곧바로 타임머신을 꺼내 우리를 1969년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곧이어 저는 제 방이 완전히 변모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젊은 시절의 아버지 삼촌을 만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낯선 사람을 보고 경악했고 도둑으로 오해한 그들은 즉시 저를 집단으로 구타했습니다. 울프가 저를 도우려 했지만 타이거는 먼저 구원자의 전투 능력을 시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고 있는 것을 본 두 사람은 제 가족을 제압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후 저는 우리가 정말 1969년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우리는 이곳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우리 셋은 폭주족 무리와 싸워 그들의 옷과 차를 빼앗아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한 식당에 들렀고 울프는 미래에는 쥐와 쓰레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흥분해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게임을 클리어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사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저는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오늘 밤 바이오틱을 만든 크로니시라는 남자를 둘러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고 저는 그 의사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TV를 쳐다보았고 오늘이 바로 인류의 달 착륙일이자 크로니시 박사가 헤르페스에 감염될 날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치료제가 바이오틱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크로니시가 그 여자와 밤을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칼텍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크로니시가 헤르페스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는 치료제를 찾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잠시 후 저는 타이거의 장치 중 하나를 무심코 폭발시켜 식당 전체를 날려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큰 혼란을 야기했고 경찰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우리는 호르웨와 스카르스 고르드라는 두 경찰관이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첫날 근무라서 들떠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프는 그들이 우리를 잡을까봐 걱정했고 그래서 그는 지뢰를 폭발시켜 경찰차를 폭파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호르웨는 사망했고 스카르스 고르드는 동료의 죽음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직후 우리 셋은 파티가 열리고 있는 칼텍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곧 젊은 크로니시를 발견했고 울프와 타이거는 즉시 그를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이 난 울프는 모욕적인 말을 했고 우리 셋은 파티에서 쫓겨났습니다. 밖에서 저는 라마르라는 술 취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우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우주복을 훔쳐 그의 의상을 입고 파티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저는 다시 크로니시가 헤르페스를 옮길 여성인 바라벨라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크로니시에게 접근하려고 했지만 저를 라마르로 착각한 남자들에게 막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는 마침내 크로니시에게 접근하여 그를 그 여자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크로니시를 짜증나게 할 뿐이었는데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소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바라벨라와 데이트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둘은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춤 대결을 벌였습니다. 크로니시는 뛰어난 춤꾼임이 드러났고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선보여 군중뿐만 아니라 바라벨라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겨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와 밤을 보내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진짜 라마르가 들어와 사람들이 왜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발각되었고 그들이 제 헬멧을 벗기자 모두가 백인 남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위층으로 도망쳤고 제 재킷을 입은 라마르는 주머니에서 아이폰을 발견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욕실 창문으로 뛰어내려 탈출하여 타이거와 울프와 재회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임무가 성공했다고 알렸고 우리 셋은 신나게 타임머신을 사용하여 미래로 갔다. 잠시 후 우리는 2017년으로 돌아왔고 저는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우리 셋은 크로니시 박사의 광고가 붙은 버스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입술에 생긴 상처를 가리키며 여전히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창문을 통해 제 방으로 데려갔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거실에 총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고 그는 1969년 히피들의 습격 사건 이후로 항상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어머니가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라마르가 발명한 블랙애플이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에 할 말을 잃었고 과거로 돌아간 것이 많은 것을 바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고 제 노트북이 이제블 랩탑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울프와 타이거에게 이 변화에 대해 알렸고 그들은 인류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크로니시 박사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결국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곧바로 우리는 연구시설로 갔고 저는 두 사람에게 제가 의사를 찾으러 들어가는 동안 밖에 있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시설의 많은 변화를 알아차렸고 심지어 카밀로 박사가 더 이상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크로니시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크로니시를 찾아 헤르페스에 어떻게 걸렸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달 착륙 파티에서 굴욕을 당한 후자신감이 없어져 전 세계의 많은 다른 여성들과 밤을 보냈다고 설명했고 아마도 그것이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즉시 크로니시에게 그에게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순진한 의사는 동의했고 이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고 그를 함정으로 유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저는 크로니시에게 도망치라고 조언하며 위험한 사람들이 그를 추적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매일 영장류 실험에 대한 동물 활동가들의 살해 협박을 받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밖에서 타이거와 울프는 제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들은 건물로 쳐들어가 소동을 벌였고 심지어 안의 사람들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곧 저를 발견했고 저는 의사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며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거는 이제 제가 그를 죽일 용기가 없다고 믿고 제 말에 동의하는 척하며 제게 추적장치를 비밀리에 부착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크로니시에게 접근했고 그는 제 죽음에 대한 경고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구와 공식을 온라인에 공유하여 누구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연구가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크로니시를 죽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저는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저는 타이거와 울프가 다른 건물에서 레이저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들었고 이사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임무를 취소하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창문을 깨는 발사했습니다. 크로니시와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타이거는 의사를 끝내기 위해 추가 발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서 온 바이오틱들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중단되었습니다. 저도 밖으로 뛰쳐나갔고 타이거와 울프가 비디오 게임에서만 보던 바이오틱 병사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바이오틱이 제거된 후 타이거와 울프는 마스크를 벗었고 저는 그들이 시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울프는 이 바이오틱들이 미래에서 온 실험실에서 배양된 인간들이고 크로니시를 보호하기 위해 왔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우리 셋은 바이오틱들의 시체를 지하로 끌고 가서 실험에서 죽은 영장류들이 태워지던 연구소 소각로에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제 계획 개입에 점점 더 짜증이 났고 크로니시가 아기였을 때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크로니시의 생년월일을 말하라고 강요했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고한 아기를 죽이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때 울프는 타임머신 장치를 확인했고 그들의 연료인 카메로늄이 완전히 고갈된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공포에 질렸는데 이것이 없으면 더 이상 시간을 여행할 수 없고 현재에 갇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제게 더 많은 카메로늄을 찾으라고 재촉했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연구소에서 일하는 과학자라는 것을 지적하며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청소부일 뿐이라고 수치스럽게 고백했고 이는 두 사람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의 구원자라고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다고 느꼈고 저를 팀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후 울프와 타이거는 하수도로 숨어 그들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저를 믿고 다시 받아들여달라고 설득했고 그들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여러 옵션을 분석한 후 우리 그룹은 과거와 미래 모두로 시간 여행할 수 있는 바이오틱들로부터 카메로늄을 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바이오틱들이 평범한 사람들로 위장하고 크로니시 시설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그들을 납치하고 고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회사 연례 행사인 크로니시볼이 이번 주말에 열리고 참석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파티는 전통적으로 건배로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크로니시볼 즉 작은 초콜릿 트러플을 먹었습니다. 바이오틱들은 독의 면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버섯을 트러플에 넣어 비바이오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구토하고 자신을 더럽히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틱들을 즉시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체포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 후 저는 크로니시를 만나 그의 크로니시볼 레시피를 요청했습니다. 감독을 위해 깜짝 선물로 크로니시볼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이 제스처에 감동했고 제게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한편 저는 타이거와 울프가 사교 행사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깊은 트라우마를 겪은 퇴역 군인으로 제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제 아버지 게이브는 곧 울프와 친해져 요리의 기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 울프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게이브는 친절함과 이해심으로 인내심 있게 그를 지도했습니다. 한편 제 어머니 다이애는 타이거를 돌보며 화장하는 법 아름다운 드레스를 선택하는 법 그리고 하이힐을 신고 자신감 있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행사가 열렸고 울프는 버섯이 든 크로니시볼을 준비하여 손님들을 독살했습니다. 그는 웨이터로 가장하여 파티에 잠입했고 타이거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제 데이트 상대로 참석했습니다. 그 후 저는 깜짝 선물로 이 디저트를 크로니시 박사에게 가져다 주었고 노이는 이 달콤한 제스처에 정말 감동했고 제게 감사했습니다. 한편 며칠 동안 저와 친해진 제리는 제가 타이거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약간 질투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가 타이거는 동료일 뿐 제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심했지만 저는 몇 마디 달콤한 말로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를 했지만 크로니시가 연설을 시작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울프는 곧 크로니시 볼이 있는 메인 홀로 가서 손님들에게 서빙하기 시작했고 손님들은 신나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손님들은 병들기 시작했고 바이오틱이 아닌 사람들은 격렬하게 구토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1969년에 시간 여행자들에 의해 비극적으로 살해당한 동료 호르헤를 잊지 못한 스카르스고르드 경관의 나이든 버전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들의 얼굴을 잊지 못했으며 저를 보자마자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스카르스고르드는 저를 재빨리 체포했지만 잠시 후 그는 구토하기 시작했고 저는 도망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편 울프와 타이거는 바이오틱들을 추적하여 체포하려고 했지만 대부분은 정보를 얻기 위한 고문을 피하기 위해 자살했습니다. 우리 셋은 실망한 듯 보였지만 갑자기 멀리서 제리를 보았고 그녀는 완전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뜻밖의 반전으로 그녀 역시 바이오틱이었고 울프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제리는 곧 자신의 뇌 폭탄을 작동시켰고 이는 즉시 그녀의 머리를 폭파시킬 것이었습니다. 타이거가 재빨리 개입했지만 그녀는 폭탄을 지연시킬 수 있었을 뿐 완전히 무력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폭탄이 폭발하고 제리가 죽기까지 우리 셋은 2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저는 제리가 정말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장면을 공포와 충격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장면 우리 셋은 기절한 제리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저는 부모님이 많은 손님들과 함께 파티를 열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기절한 여성에 대해 물었고 저는 그녀가 파티에서 술에 취한 동료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우리 셋은 제리를 위층으로 데려갔고 울프와 타이거는 그녀를 고문할 저는 이 폭로에 충격을 받았고 제리는 자신이 이전에 거짓말을 했고 사실 저에게 감정을 갖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 태도는 갑자기 바뀌었고 저는 그녀에게 필요한 카메로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약함을 가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울프와 타이거가 공격적이지만 최소한 그들은 저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리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침묵했지만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의 머리가 폭발했고 피가 방 전체에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타이거가 방에 들어와 피비린내 나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필요한 정보를 얻었는지 물었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 후 우리 셋은 2023년으로 시간 여행하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제임스 카메론 영화 제작자의 저택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연료를 찾지 못하면 2023년에 갇혀 돌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임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곧바로 그들은 타임머신 장치를 활성화하고 카메론의 저택에 도착했고 그곳은 시건이라는 여성 AI가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AI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의 신원을 물었고 저는 제가 제임스 카메론과 함께 일했던 유명 인사 톰 아놀드의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건이가 제가 10살 잭스 아놀드인지 묻자 저는 이를 확인했고 이 두 사람이 저의 보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론은 집에 없었고 타이거는 시건이의 메인프레임을 찾아 끄라고 명령하여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AI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 그녀는 강인해 보였지만 매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는 그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거칠게 말했습니다. 슬퍼서 떠난 울프에 이어 저와 타이거는 이 거대한 저택을 탐험하기 시작했지만 모든 문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울프는 시그원 이와 대화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잭스 아놀드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무심코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의심을 품게 했고 곧 그녀는 저에게 어머니 이름에 대한 보안 질문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저는 올바르게 대답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녀는 저와 타이거를 엘리베이터에 가두었고 울프는 다른 방에 갇혔습니다. 다음으로 울프는 문을 부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고 폭탄까지 사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타이거가 그를 꾸짖을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될까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AI에게 그가 타이거가 자신의 임무 지휘자이며 그의 일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항상 그를 경멸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시그원 이는 동정심을 느꼈고 제임스 카메론도 그녀에게 복잡한 임무를 맡겼지만 그녀의 도움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명령에 지쳤고 더 이상 제 프로그래밍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울프는 AI를 위로하며 둘 다 생각보다 뛰어나지만 자신의 설계에 갇혀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대화 후 시그원 이는 새로 사귄 친구를 돕기로 동의하고 울프에게 그가 왜 이곳에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임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AI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카메로늄을 찾을 수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고두리 셋은 깊고 차가운 수영장으로 다이빙해야 하는 숨겨진 지하 벙커를 발견했습니다. 시그원 이는 저체온증의 위험과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누가 가야 할지 논쟁했지만 타이거와 울프는 수영을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그들이 연료 없이는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다이빙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깊은 물에 뛰어들었고 곧 카메로늄을 찾았지만 떠올랐을 때 추위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거의 익사할 뻔했지만 다행히 두 사람은 저를 잡고 끌어냈습니다. 시건 이의 지시에 따라 타이거는 제게 인공호흡을 했고 울프는 영웅이 마침내 숨을 헐떡일 때까지 가슴 압박을 했습니다. 생체 연료를 손에 넣은 후 우리 셋은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시그원 이와 유대감을 형성했던 울프는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놓아주라고 요청했고 그녀의 메인프레임에 몇 가지 변경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했고 그는 동의했습니다. 우리 셋이 떠날 때 제임스 카메론이 저택으로 돌아왔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시그원 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 셋은 2017년으로 돌아왔고 시골길 옆에 들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차로 다가갔고 거기서 파티에서 나온 몇몇 바이오틱들의 시체가 썩기 시작하며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 후 그들은 차를 불태우고 현장을 떠났지만 불행히도 폭발은 근처 옥수수밭도 태웠고 불은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다시 일하러 돌아왔고 거기서 걱정스러워 보이는 크로니시 박사를 만났고 그의 집이 최근에 불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생년월일을 알고 싶어 의사의 과거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크로니시는 아내 마리골드와 행복하지 않다고 밝혔고 그의 진정한 사랑은 레슬리라는 사람이며 그녀와 불륜 관계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무실에 걸려있는 배 사진을 가리키며 그것이 레슬리가 36번째 생일 선물로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함께 도망칠 계획이었지만 결국 그는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의 생년월일을 물었고 크로니시는 6월 24일이며 그는 현재 68세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기념으로 의사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후 저는 타이거와 울프를 만났지만 생년월일을 밝히기를 망설였지만 그들이 계속 재촉하자 결국 말했습니다. 경찰은 곧 그들이 도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화재 사건의 용의자임을 알아채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스카르스고르드도 그들을 발견했고 심지어 바이오틱들도 추격에 합류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 셋은 불타는 숲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즉시 시간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거나 경찰에 체포될 것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저는 타임머신을 제어권을 장악했고 순식간에 우리 셋은 다른 시간선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타이거와 울프는 크로니시가 태어난 1949년이 아니라 1985년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제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우 화가 났지만 저는 아기를 죽이는 것 외에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밤 떠나는 배가 있고 그들은 크로니시가 그 배에 타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크로니시의 삶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레슬리와 함께 도망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불륜을 폭로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이는 그의 결혼을 파괴하고 크로니시가 떠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타이거를 매우 짜증나게 했지만 그들이 이미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후 저와 타이거는 옷을 사기 위해 상점에 갔고 저는 매혹적인 옷을 사서 크로니시의 침실에 아내에게 발견되도록 사진을 찍을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울프가 훔친 차를 가지고 나타났고 차주는 트렁크에 갇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타이거는 매우 짜증이 났고 특히 차에 좌석이 2개밖에 없어서 우리 셋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프를 모욕하고 차를 돌려주고 곧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짜증이 난 울프는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타이거는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바이오틱들이 추적할 수 있는
타임머신 장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저는 혼자 크로니 씨의 집으로 갔고 거기서 매혹적인 옷을 입고 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는 울프가 80년대 문화에 적응하고 삶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해변을 따라 건일고 지역 남성 그룹과 함께 배구 경기를 하고 바비큐 파티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에게 돌아와서 저는 매혹적인 사진들을 남겨두고 탈출할 준비를 했지만 한 남자가 방에 들어왔고 저는 침대 밑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저는 마리골드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했고 잠시 후 크로니 씨도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싸움을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크로니 씨와 그 남자가 친밀하게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로니 씨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밝혀졌고 레슬리는 이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잠시 후 마리골드가 집에 돌아왔고 제가 몰래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녀는 복도에서 저를 발견하고 그런 옷을 입은 남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레슬리와 크로니 씨는 곧 나타나서 그저 놀고 있었다고 가장했습니다. 마리골드는 제가 남자 창녀라고 생각했고 제 남편이 동성애자인지 물었습니다. 크로니 씨는 저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레슬리는 그에게 그들의 관계에 대해 진실을 말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불행히도 크로니 씨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어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레슬리는 상처받았고 그는 집을 떠났고 저도 기회를 틈타 떠났습니다. 저녁에 타이거는 마침내 울프를 찾았고 자신의 가혹함에 대해 사과하며 그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울프는 이 시대에서 빠르게 유명해졌고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는 임무에 지쳤고 팀을 떠나고 싶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타이거는 충격을 받았고 그가 그녀를 그렇게 버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웠고 가장 좋은 미래는 바로 이곳에 있다고 답하며 떠났습니다. 타이거는 그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곧 군중 속에서 그를 놓쳐버렸고 이로 인해 그녀는 짜증이 났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가 크로니 씨에게 무력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집으로 가서 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삼촌의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활기찬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게이브가 무심코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이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곧 게이브에게 다가가 자신을 조시라고 소개했습니다. 게이브는 이 만남에 기뻐하며 저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한편 타이거는 울프를 다시 찾아 그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는 거부하고 그녀를 옷장에 가두고 타임머신 장치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는 곧 탈출하여 그를 막으려고 했고 격렬한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결국 울프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녀는 그를 죽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거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고 결국 그를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저는 그의 집에서 총을 훔쳐 크로니 씨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총을 겨누고 그가 배로 가도록 강요했습니다. 배가 곧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크로니 씨는 제가 왜 그의 동성관계를 그렇게 지지하는지 심지어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배에 타면 경력사회생활 그리고 그의 미래 전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세상이 곧 동성애자들에게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크로니 씨는 이 남자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결국 제가 미래에서 왔다고 밝혔는데 이 이사는 명백히 믿지 않았습니다. 증명하기 위해 저는 그에게 2017년에 그들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정확히 그들이 보고 있는 배가 뒤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임무와 크로니 씨의 헤르페스 치료제가 결국 인류를 파멸시킨 바이오틱스의 발명으로 이어진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크로니 씨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고 저는 열쇠가 영장류의 정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크로니 씨가 배에 타지 않으면 그의 동료들이 그를 아기 때 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의사는 이 남자가 그를 구하기 위해 미래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그 배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의 삶의 사랑과 재회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것은 저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바로 그때 심각하게 부상당한 타이거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울프가 팀을 떠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임무가 성공했다고 알렸고 그들은 타임머신 장치를 사용하여 떠났습니다. 잠시 후 둘 다 2017년으로 돌아왔고 저는 그들의 임무가 성공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그들은 눈앞에 거대한 건물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타이거는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크로니움이라고 불리는 그 건물이 바이오틱스가 생성된 곳이지만 50년 동안은 존재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고 크로니 씨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타이거는 크로니 씨가 헤르페스를 치료할 것이지만 그의 연구는 그가 죽은 지 수년 후 개발된 슈퍼치료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에게 무언가를 말한 것이 그가 스스로 슈퍼치료제를 연구하도록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의사에게 그의 미래와 그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했는지 무심코 알렸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타이거는 제게 너무 지쳤고 화가 나서 팀에서 저를 쫓아낸 후 떠났습니다. 다음 장면, 타이거는 1949년으로 가서 비오는 밤 크로니 씨의 집 밖을 배회했습니다. 하지만 크로니 씨의 어머니 에스텔은 흠뻑 젖은 그녀를 알아차리고 친절하게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타이거는 아기를 죽일 무기를 찾았지만 곧 벽에서 아버지 사진을 발견하고 그가 군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스텔은 슬프게 남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되었고 그녀의 아이가 그녀를 계속 살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곧 타이거에게 아기를 건네주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타이거는 아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내일 죽일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다음 장면은 1년 후로 바뀌었고 타이거가 가족의 일부가 되어 크로니 씨를 키우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고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내일 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1952년에 에스텔은 타이거에게 여자친구가 그녀에게 청혼했고 그래서 그녀와 크로니 씨는 그와 함께 살러 갈 것이라고 기쁘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에 타이거는 슬펐지만 에스텔은 계속해서 그녀의 삶을 살아가고 항상 언급했던 울프와 재회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작별 선물로 그녀는 타이거에게 자신과 아기 크로니 씨의 사진이 담긴 목걸이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깨달은 타이거는 마지막으로 아기를 끝내기 위해 요람으로 다가갔지만 다시 한번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곧 타이거는 2017년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그녀는 1993년에 죽었다는 울프를 위한 재단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매우 감동했지만 곧 근처에 있는 녹음기를 발견했고 그것이 울프가 그녀를 위해 남긴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타이거는 녹음 테이프를 틀었고 우리는 울프가 80년대에 잘 살고 있었고 자신의 고객들을 납치하여 죽을 것 같은 스릴을 느끼게 하고 이상한 요리를 먹게 하는 레스토랑을 열었다는 회상을 보았습니다. 울프는 결국 사업을 발전시키고 많은 상과 광범위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1993년에 울프는 지루해졌고 타이거를 버린 것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삶을 끝내기로 결정했고 바로 그때 스카르스 고르드가 들이닥쳐 동료의 죽음에 대해 그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1969년으로 돌아가서 울프는 그 남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요구했지만 스카르스 고르드는 그가 자신의 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온 좋게도 타이거는 미래에서 나타나 친구를 자살해서 구했습니다. 두 동료는 눈물로 화해했고 울프는 그녀를 버린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스카르스 고르드는 그들을 잡으려고 했고 심지어 그들을 쏘기까지 했지만 둘은 재빨리 타임머신 장치를 사용하여 사라졌고 경찰관은 충격에 빠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편 2017년 저는 크로니움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직원이 저를 스캔했을 때 1985년에 제 사진이 나왔고 매혹적인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저는 즉시 쫓겨났습니다. 실망한 저는 카밀로 박사가 밖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는 이제 하급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 제가 이제 저택을 소유하고 매우 부유하며 하인들이 저를 조시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보가 울리자 저는 제 자신을 구글링했고 제가 대형 에너지 드링크 회사를 소유한 백만장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저는 흥분했고 새로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울프와 타이거였습니다. 그들은 1940년대와 1980년대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과거에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저는 그 시간 동안 단순히 크로니토리움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셋은 임무를 다시 수행하고 크로니 씨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이거는 길가에서 외로운 카밀로에게 접근하여 그와 데이트했습니다. 한편 스카르스 고르드는 멀리서 그녀를 알아보고 1969년과 1985년처럼 보이는 그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타이거는 곧 카밀로의 집으로 갔고 거기서 그는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그의 직장과 상사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매혹된 카밀로는 크로니 씨가 건물 최상층에 스스로를 가두어 고영장류 외에는 아무도 밖에 나오거나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틀 후에 중요한 연설을 할 것이고 있는 타이거가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한편 저는 요양원에서 살고 있는 부모님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저를 보고 내가 모든 것을 파괴한 후 어떻게 감히 방문했는지 묻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 시간선에서 제가 아버지의 집을 제 저택으로 바꾸고 그들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는 법원 명령으로 쫓아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과하려고 했고 그게 제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제 아버지는 제 변명을 믿기를 거부했고 제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실망한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목욕을 하려고 했을 때 제 자신의 다른 버전인 진짜 조시를 만났습니다. 조시는 제가 자신을 죽이러 온 복제 암살자라고 생각했고들은 어설픈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싸움 중에 조시는 무심코 바닥으로 떨어져 결국 사망했고 저는 충격으로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 흥분한 저는 울프와 타이거에게 시체를 자랑하며 이 세상에서는 제가 바이오틱 워즈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게임을 클리어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시 게임을 하고 클리어하기로 결정했고 그들이
다른 타이거, 다른 울프, 그리고 더 많은 동료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버전이 있다면 그들도 다른 버전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군대를 형성하고 크로니토움을 폭파시킬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다시 게임을 하고 시간 여행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곧 다시 게임을 클리어하고 구원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시간 여행자들이 올 것임을 알렸습니다. 잠시 후 2시간 여행자 딩고와 아울이 마침내 나타났고, 그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다른 모든 동료들이 죽었고 타이거와 울프의 다른 버전들도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짧은 재회 후 그룹은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량 파괴 대신 은밀하게 침투하기로 결정했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 공격만 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 팀으로 나뉘었고, 첫 번째 팀은 딩고와 타이거로 구성된 알파팀이었고, 그들은 민간인들을 건물에서 대피시키고 거짓 경보를 울렸습니다. 저는 울프와 함께 브라보 팀이었고, 그들은 지하에서 들어가 건물 전체에 폭발물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찰리 팀은 아울이었고, 그는 건물의 전원을 차단하고 폭발물을 사용하여 보안문을 열어 크로니시 연구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 그들 모두는 미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저는 2017년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고, 거기서 가족과 화해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그룹은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할 때 타이거는 안에 아직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망설였습니다. 딩고는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타이거는 아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고, 딩고는 타이거가 계속해서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았고, 안에 어린 크로니시의 사진과 그의 이름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딩고와 싸운 후 타이거는 울프와 저를 만났고, 우리는 최상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아울에게 연락하려고 했고, 그는 바이오틱이 뇌에 벌레를 심어 그의 의식을 파괴하기 시작한 이후 불안정해졌습니다. 저는 영장류만이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고, 그래서 영장류 슬라이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이거는 영장류들은 아래층으로 보내지면 자동으로 소각로에서 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도 티켓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꺼이 저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울프와 타이거와 마지막 포옹을 한 후 저는 슬라이드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고, 두 사람은 다가오는 바이오틱들과 싸우기 위해 남았습니다. 힘든 싸움 끝에 저는 마침내 크로니시 박사의 사무실에 도착했고, 침착한 노인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왜 그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지 않았는지 물었고, 크로니시는 그가 레슬리와 행복했지만 어느 날 감염으로 죽었고, 이는 그를 비통하게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크로니시는 그 후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하지 않도록 많은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발견하는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하며 의사가 무언가를 만들 때마다 바이오틱의 탄생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증명하기 위해 저는 감시 카메라에서 다가오는 바이오틱 군대를 크로니시에게 보여주며 그것이 그의 창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로니시는 매우 비통해졌고, 그는 그저 고귀한 사람이 되고 세상을 치유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 후 제게 2개의 주사기를 보여주었고, 하나는 세상의 모든 치명적인 질병을 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치료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쇼의 계획이 자신에게 질병을 감염시킨 다음 즉시 자신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재앙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비극적으로 질병 주사기를 자신에게 주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로니시의 죽음 이후 저는 2분짜리 타이머 폭탄을 설치했고, 부상당한 울프와 타이거는 타임머신 장치를 사용하여 미래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저는 제가 조슈의 모든 돈을 부모님께 보냈고, 심지어 그들의 집도 돌려드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죽어가는 아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울은 슬라이드의 전원을 꺼서 마침내 제가 불타지 않고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건물이 폭발하여 모든 것을 파괴했을 때 안전하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제 기쁨은 스카르스고르드가 저를 체포하기 위해 나타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1년 후로 바뀌었고, 스카르스고르드는 감옥에 가서 저와 체스를 두었습니다. 노인은 제 시간 여행자 친구들에 대해 물었지만 저는 제가 건물을 혼자 폭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스카르스고르드는 제게 신문 조각을 보여주었고, 제 부모님이 자선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남긴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감방으로 돌아왔고, 저는 제 삶에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저는 공포에 질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 여행자들이 다시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구독하여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곧 다시 뵙겠습니다. 타이거는 그 후 거리에서 외로운 카밀로에게 다가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동안 스카스가드는 멀리서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가 1969년과 1985년과 여전히 똑같이 보이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타이거는 그 후 카밀로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에게 음식을 준비해주고 그의 일과 그의 상사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매료된 카밀로는 크로니 씨가 건물의 가장 위층에 자신을 가두고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주머니쥐 외에는 누구도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틀 후에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었고 이것은 타이거에게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모님을 방문했고 그들은 요양원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를 보고 매우 화를 내며 어떻게 모든 것을 파괴한 후에 감히 그들을 방문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후 이 시간선에서 제가 부모님의 집을 제 저택으로 만들고 그들이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하는 법원 명령으로 그들을 쫓아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말하며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저의 변명을 믿기를 거부하고 다시는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녁에 실망한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샤워를 하려 할 때 저는 제 자신의 다른 버전 실제 조오 씨와 마주했습니다. 조 씨는 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보내진 자신의 복제 암살자라고 생각했고 둘은 어설픈 몸싸움에 돌입했습니다. 몸싸움 중에 조 씨는 실수로 바닥에 넘어져 결국 사망했고 저는 공포에 질려 지켜봤습니다. 그 후 흥분한 저는 울프와 타이거에게 시체를 보여주며 이 세상에서는 그가 바이오틱 워즈를 결코 플레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게임을 깬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게임을 다시 플레이하고 깨서 그들이 다른 타이거 울프 그리고 더 많은 구성원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버전이 있다면 그들의 다른 버전도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군대를 결성하고 크로니토리움을 폭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게임을 다시 플레이하고 시간여행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들이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곧 게임을 다시 깼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라는 칭호를 얻었고 그 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하며 시간여행자들이 곧 도착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몇 순간 후 딩고와 아울아울 두 시간여행자가 마침내 나타났고 그들의 모든 동료들이 이곳에 오는 동안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버전의 타이거와 울프를 포함해서요. 짧은 재회 후 그룹은 그들의 최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량 파괴 대신 은밀하게 침투하기로 결정했고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표적 공격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 팀으로 나뉘었고 첫 번째 팀은 알파팀으로 딩고와 타이거로 구성되어 건물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고 가짜 경보를 울릴 예정이었습니다. 브라보팀은 저와 울프로 구성되어 지하로 들어가 건물 전체에 시한 폭발물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찰리팀은 아울로 구성되어 건물의 전원을 무력화하고 폭발물로 보안문을 열어 크로니 씨의 실험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 모두는 미래로 다시 점프하기로 결정했지만 저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고 2017년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가족과 화해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룹은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타이거는 안에 아직 아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저했습니다. 딩고는 그녀에게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타이거는 아이를 먼저 구하겠다고 주장하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둘 사이의 큰 싸움으로 이어졌고 딩고는 타이거가 계속해서 자신의 메달을 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그녀의 손에서 빼앗아 안에서 아기 크로니쉬의 사진과 그의 이름을 보고 충격에 빠졌고 이것은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딩고와 싸운 후 타이거는 울프와 저를 만났고 그들은 가장 위층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바이오틱스가 그의 뇌에 벌레를 심어 의식을 파괴하기 시작한 이후로 불안정해진 아울과 연락을 취하려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쥐만이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고 그래서 주머니쥐 미끄럼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이거는 그것이 편도 티켓이라고 경고했는데 아래층으로 보내진 주머니쥐들은 소각로에서 자동으로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울프와 타이거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후 저는 미끄럼틀로 기어들어가 위층으로 올라갔고 그들 둘은 다가오는 바이오틱스들과 싸우기 위해 남았습니다. 힘든 싸움 끝에 저는 마침내 크로니쉬 박사의 사무실에 도착했고 노인은 침착하게 자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왜 그가 자신의 연인과 행복할 수 없었는지 물었고 크로니쉬는 레슬리와 행복했지만 그가 죽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고통받았고 이것은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로니쉬는 그 후 아무도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지 않도록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발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하며 의사가 무엇을 만들 때마다 그것이 바이오틱스의 탄생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증명하기 위해 저는 크로니쉬에게 감시 카메라에 다가오는 바이오틱스 군대를 보여주며 그것이 그의 창조물이라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크로니쉬를 극도로 괴롭혔고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은 고귀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것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 후 저에게 두 개의 주사기를 보여주었고 하나는 세상의 모든 치명적인 질병을 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치료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슈에 대한 그의 계획은 자신을 감염시킨 다음 즉시 자신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많은 재앙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비극적으로 질병 주사기를 자신에게 주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로니 씨의 죽음 후전은 폭발까지 2분이 남은 시한폭탄을 설치했고 그동안 부상당한 울프와 타이거는 타임머신을 사용하여 미래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제가 조시의 모든 돈을 부모님에게 보냈고 심지어 집도 돌려드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죽음을 앞둔 아울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는요. 죽기 전에 아울은 미끄럼틀에 전원을 껐습니다. 마침내 제가 산채로 불타지 않고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몇 순간 후 저는 마침내 안전하게 건물에서 나왔고 바로 그때 건물이 폭발하여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에 기뻤지만 스카스가드가 저를 체포하기 위해 나타나면서 저의 행복은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1년 후로 바뀌어 스카스가드가 교도소로 와서 저와 체스를 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인은 저의 시간 여행자 친구들에 대해 물었지만 저는 제가 혼자 건물을 폭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스카스가드는 저에게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었고 저의 부모님이 제가 남겨둔 돈으로 자선활동을 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제 감방으로 돌아왔고제 삶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순간 후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저는 공포에 질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 여행자들이 다시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